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와 그를 얼어붙은 산성에 가뒀던 병자호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실리를 챙기며 벼랑 끝 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오직 부모의 나라를 향한 신의를 지키겠다며 탄생한 정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건한 명분의 대가는 너무나도 차갑고 참혹했습니다. 얼어붙은 남한산성에 갇혀 생존을 구걸해야 했던 군주의 고뇌,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백성들. 한 왕조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병자호란, 그 너머에 숨겨진 뜨거운 욕망과 비극의 서사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인조와 서인 세력에게는 쿠데타를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이 지키려 했던 실리적 중립 외교를 부모의 나라를 배신한 폐륜으로 규정하고 명나라를 향한 의리와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을 국가의 새로운 국시로 선포합니다. 대국을 향한 사대의 예가 나라의 생존보다 우선한다는 이 완고한 신념은 인조 조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지만 광해군이 내다보았던 냉혹한 국제정세를 지워버린 대가는 서서히 조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정 직후 농공행상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는 균열이 생겨납니다. 반정 당일 북방 군사를 통솔했던 무장 이괄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했지만 문신 중심의 반정 지도부였던 이귀와 김유 등은 무관인 이괄이 조정의 핵심, 권력을 쥐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결국 이괄은 이등공신에 머문 채 궁궐을 지키는 요직에서도 배제되어 북방의 전방 기지인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좌천성 임명을 받게 됩니다. 한양의 권력 중심에서 멀어져 거친 바람이 부는 영변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조정의 사대부들을 향한 깊은 소외감과 씻을 수 없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밥그릇 싸움에서 밀려났다는 모욕감은 밤마다 그의 잠자리를 뒤흔들었고 목숨 걸고 바꾼 세상이 결국 서인 사대부들의 이권 챙기기에 불과했다는 깨달음은 그를 깊은 회의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괄은 국경지대에서 묵묵히 정예병력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후금의 위협이 날로 커지자 그는 군사들을 혹독하게 단련시켰고 이로 인해 평안도 군영에는 조선 최고의 정예부대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공신들은 변방에서 군사력을 키워가는 이괄을 충성심이 아닌 반역의 씨앗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조정은 이괄이 아들과 함께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는 고변을 근거로 영변의 금부도사와 금부 사람들을 급파합니다. 이들은 이괄의 아들을 압송하고 주변 인물들을 국문하여 반역 혐의를 억지로 씌우려 했습니다. 숙청의 운명을 직감한 이괄은 순순히 목을 내어줄 바에는 차라리 군사를 돌려 한양을 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금부도사 일행을 군영마당에서 단칼에 베어버리며 조정을 향해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만여 명의 군사들이 이괄의 지휘 아래 말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이 황해도를 거쳐 내려오는 동안 조선의 국경방어선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도성은 대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반란군의 선봉이 이미 무악재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거사가 시작된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인조는 즉위한 지 1년 만에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도성을 버리고 수원과 천안을 거쳐 공주까지 밀려내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정 당시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태평성대의 다짐은 간대없고 최고 통치자가 도성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사실 앞에 백성들은 깊은 환멸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반란군의 수장 이괄은 마침내 주인 없는 한양에 입성해 새로운 왕을 추대하며 정권 교체를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주로 피난했던 인조와 대신들이 사방에서 근황병을 모집하는 사이
도성 근처를 지키던 도원수장만과 정충신 등이 패잔병을 수습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안연에 미리 진을 치고 반란군을 기다렸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이괄은 지형적 불리함을 무시한 채 새벽 안개를 틈타 무리한 돌격을 감행했고, 안연 정상에서 쏟아지는 광군의 화살과 조총 앞에 정예부대의 대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역풍까지 불어와 반란군이 쏜 화살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되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자 군사들의 사기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이괄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경기 이천 방면으로 급히 도주했지만 생존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목이 베어 조정에 바쳐지면서 반란은 허망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진압되었고 인조는 다시 한양으로 황궁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이 정권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탄생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인조. 정권이 내부의 농공행상 불만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 국왕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는 사실은 조정의 무능함을 천하에 그대로 폭로한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이 반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괄의 신복이었던 한명년의 아들 한윤을 비롯한 잔당들은 조정의 잔혹한 숙청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후금으로 망명합니다. 이들은 후금의 수도 심양의 당도에 지도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선 군사력이 내부 분열로 스스로 점멸했으며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의 방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는 군사 기밀을 낱낱이 밀고했습니다. 마침 내부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배후의 위협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던 후금의 세 칸, 홍타이진은 이 밀고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며 자신들을 오랑캐로 배척하던 인조 정권의 태도 역시 좋은 전쟁의 빌미가 되었죠. 1627년 1월 홍타이진은 광해군의 원수를 갚고 조선의 무례함을 책망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대규모 침략군을 편성합니다. 혹독한 한파로 압록강이 두껍게 얼어붙자 후금의 정예 철기군 수만 명이 강판을 건너 조선의 국경을 사정없이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주를 시작으로 가상과 정주를 거쳐 안주성에 이르기까지 북방의 모든 고을이 순식간에 공포와 잿더미 속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미 이괄의 난으로 기둥뿌리가 뽑혀나간 북방 방어선은 압도적인 기동력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장수들이 현장에서 전사하거나 자결하는 비극이 속출했습니다. 국경 방어선이 단 일주일 만에 완파되고 적의 선봉대가 황해도까지 밀고 내려왔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접수되자 인조는 세자에게 분조를 맡겨 강원도로 보내고 자신은 강화도로 도망치기 위한 피난길에 황급히 올랐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임금의 행렬 뒤편으로 한양 도성은 주인을 잃은 채 유민과 피난민들의 통곡 소리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앞바다의 거센 조류 덕분에 후금의 기병들이 직접 건너오지는 못했지만 섬에 갇힌 인조와 조정의 처지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소금의 사령관 아미는 조선 국왕이 섬으로 숨어 장기전을 도모하려 하자 무력으로 압박하는 한편 사신을 보내 강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후금을 형의 나라로 섬기라는 요구였죠. 사대부들은 오랑캐와 형제의 의를 맺는 것이 명나라를 향한 불충이라며 반발했지만 도성마저 무너지고 왕실의 안위가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명분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랑캐라 멸시하던 후금의 칸을 형으로 받드는 형제의 맹약에 옥새를 찍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후금은 자신들이 원하던 경제적 실리와 형제 맹약을 챙긴 뒤에야 비로소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철수했습니다. 정묘년의 전란이 남긴 상처가 채 씻기기도 전에 만주의 정세는 더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홍타이진은 후금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청이라는 새 국호를 선포하며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고 명나라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청나라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형제관계를 청산하고 임금과 신하의 예법으로 자신들을 황제국으로 섬기라는 군신관계 수립을 요구합니다. 청나라가 요구한 군신관계는 조선이 명나라를 향해 지켜온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의 신하가 되어 복종하겠다는 굴욕적인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였고 척화파 신하들은 청나라 사신의 목을 베고 국서를 불태워야 한다며 강경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반면 현실적인 군사력 격차를 직시한 일부 대신들은 신중론을 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역적의 야합으로 몰려 묻혀버립니다. 결국 인조는 청나라의 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사신들을 도성 밖으로 쫓아내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나라를 향한 선전포고였지만 정작 조선의 군사적 대비 태세는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을 거치며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정의 이 결정은 역설적이게도 조선 전강토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파멸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1636년 12월 매서운 한파로 국경의 강이 얼어붙자 홍타이지가 이끄는 10만여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성곽마다 맞서는 대신 오직 인조의 목덜미를 잡겠다는 목적 하나로 한양을 향해 곧장 돌진하는 정격전이었습니다. 청나라 철기군의 진격 속도는 조선 조정의 상상을 초월했고 파발보고가 도착하기도 전에 적의 말발굽 소리가 먼저 도성 외곽을 뒤흔들었습니다. 12월 13일 청나라 대군이 이미 한양 인근까지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궐은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실은 정묘년처럼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청나라 선봉대가 이미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선점해 퇴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눈보라를 뚫고 남한산성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빙판길에서 임금의 가마가 미끄러져 인조가 직접 걸어야 했을 만큼 처참한 행렬이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적의 기습이 워낙 신속했던 탓에 군수물자를 제대로 수송하지 못해 성안의 군량미는 겨우 50일 남짓 버틸 양에 불과했고 병사들을 위한 방한복이나 땔감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용골대와 마부대가 이끄는 선봉기병대는 산성의 모든 길목을 겹겹이 포위하고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무리하게 성을 공격해 아군의 피해를 키우기보다 성안의 식량과 연료가 바닥나 스스로 무릎을 꿇기만을 기다리는 고사작전을 선택했습니다. 인조는 밤마다 성벽 너머로 횃불을 밝히며 군세를 과시하는 청나라 군대를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갔고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줄 담요 한 장조차 부족해 아사자와 동사자가 매일같이 속출했습니다. 국경 장수들에게 보낸 구원 요청 전갈은 적의 포위망에 걸려 번번이 차단되었고 간신히 도착한 지방의 근황병들도 청나라 철기군에게 각계격파당하며 전멸했다는 비보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조차 아껴야 하는 가혹한 배급제가 산성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할 돌과 흙마저 꽁꽁 얼어붙어 병사들의 곡괭이질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얼어붙은 행궁에서는 매일 군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회의장은 주화와 척화가 격돌하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척화파의 영수 김상원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으니 성이 함락되어 모두 순국하는 편이 낫다며 결사항전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명길은 명분이 아무리 숭고해도 나라가 멸망하면 그 의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백성과 사직의 생존을 위해 항복을 협상해야 한다는 주화론을 펼쳤습니다. 두 신념이 어전 앞에서 팽팽히 맞서는 동안 성벽 위에서는 병사들이 하루 한 줌의 주먹밥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던 중 상황을 완전히 끝장낼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강화도에는 세자빈과 대군들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과 수많은 사대부의 가솔들이 피신해 있었는데 조정은 강화도 앞바다의 거센 조류가 천연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고 방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예친왕 도르곤이 이끄는 군대는 한족 출신 수군과 홍위포까지 대거 동원해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강화 수비를 맡았던 장신과 김경징은 적의 포성에 겁을 먹고 배를 돌려 달아나는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바닷길이 뚫리자 강화성은 순식간에 저항 능력을 상실했고, 청나라 군사들이 성문을 부수고 난입해 왕실 가솔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강화도가 단 이틀 만에 함락되었다는 비보가 남한산성에 전해지자 인조는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뿐이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남한산성의 서문이 열리고 인조는 왕의 골룡포 대신 청나라가 요구한 남색옷을 입은 채 성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현세자와 대신들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은 채 초라한 행렬을 바라보며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삼전도에 마련된 청나라 군영에는 홍타이지가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조선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주변을 에워싼 청나라 군사들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얼어붙은 강바람을 타고 번져가자 조선의 신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인조는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황제를 향해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3번씩 땅에 찢는 고두레를 3번 반복하는 309 고두레를 치러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이마가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항복의 대가로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청나라를 유일한 황제국으로 섬겨야 했으며,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할 때 군사와 군량을 지원할 의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척화파 대신들을 볼모로 심양에 압송했고,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백성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청나라 기병의 말발굽에 채이며 압록강을 건너야 했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조정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양에 억류된 소현세자는 절망하는 대신 이 시간을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청나라 정계 인물들과 교류하며 서양의 역법과 과학기술, 천주교 서적을 접했고,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새로운 패권자가 되는 대륙의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낡은 명분론에서 벗어나 실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1645년 8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세자가 귀국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라 냉대였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의 신임을 받으며 돌아온 아들이 자신을 대체할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군주는 청나라의 문무를 칭송하며 돌아온 아들이 자신을 왕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리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서양 서적과 문물을 오랑캐에 사악한 학문이라며 철저히 묵살했고, 신하들의 접촉조차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소현세자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실록에 따르면 사후 그의 시신은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고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치 중독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인조는 사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고, 이후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리고 어린 손자들을 유배 보내는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명분을 지키려다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인조의 조정. 오직 명분이라는 눈먼 덫에 갇혔던 조선의 조정은 결국 삼전도에 얼어붙은 돌바닥 위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젊은 세자의 숨통마저 잔혹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삼전도의 굴욕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의리와 도덕이라는 고결한 신념이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인조의 치세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오직 대의명분에 갇혀 현실을 외면했던 선택들이 어떻게 한 왕조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는지, 병자호란과 인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뼈아픈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